임신한 며느리 앞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 너 대신 우리 집에 들일 거야. 그날 밤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애를 가진 게 유세니 열을 낳아도 난 너 같은 며느리는 못 본다. 시어머니의 그 말은 제 가슴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제 배를 어루만지던 손이 멈췄고 식탁 너머의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떨군 채였습니다. 본격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저는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을. 제 이름은 윤다정. 올해 34살이고 결혼 3년 차입니다.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저는 어릴 적부터 장녀라는 이유로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집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다복했습니다. 늘 서로를 챙기며 살았고 그 덕분에 저는 책임감 강한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여동생 윤다비는 저와 달리 자유분방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사법고시를 준비 중이지요. 성우 씨를 처음 만난 건 10년 전 시골 병원에서 간호사로 자원봉사를 하던 때였습니다. 봄이었고 진달래가 산비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성우 씨는 공중보건의로 보건소에 부임한 첫날 독감 주사를 맞으러 온 환자였어요. 간호사 선생님, 저 무서운 사람이에요. 너무 아프게 찌르면 고소할 거예요. 그 장난기 어린 첫마디에 저는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시작이 되어 7년간의 연애로 그리고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우 씨는 다정했고 자상했습니다. 그가 손수 끓여준 죽, 바쁜 저를 대신해 출근길에 준비해주던 도시락, 한겨울 제 손을 꼭 잡고 불어주던 그 따뜻함까지 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습니다. 성우 씨의 집안은 서울 강남에 뿌리를 둔 오래된 건설회사 가문이었습니다. 시댁은 재력가였고 어머님은 사모님 대접을 받으며 살던 분이셨지요. 겉으로는 점잖고 기품 있어 보였지만 속내는 그 누구보다 고압적이고 배타적인 분이었습니다. 저처럼 시골 출신의 간호학과 졸업 후 병원 계약직으로 일하던 평범한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호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님은 상견례 자리에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수? 그냥 몸만 오게 해. 허접한 물건 들고 와서 집 안 채면 깎지 말고. 서울 사람들 다 알아. 뭘 모르면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때는 단지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시골 사람들 사이의 문화 차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결혼 후 시댁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마다 저는 한켠에서 혼자 밥을 먹었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형님 가족은 이미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식기를 따로 쓰라고 했고 심지어 명절에도 제 몫에 저는 저 혼자서 부엌에서 해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집착은 첫째 형님 내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부부는 결혼한 지 6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고 시어머니는 손주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먼저 임신하게 되자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분노했습니다. 애를 갖긴 왜 가져? 형님 먼저인 거 몰라? 지금 내가 애 낳으면 그 애가 우리 집 첫 손주 되는 거잖아. 형님 기 살려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야.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아이를 가진 게 죄가 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형님 부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아이를 지우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 말은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이었고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남편 성우 씨는 그 말에 대해서도 침묵했고
겨우 꺼낸 말이 이거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형님네가 먼저 아이 갖고 나면 어머님도 괜찮아지실 거야. 그렇게 저의 임신은 비밀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우고도 말하지도 못한 채 조심조심 그 아픔을 마음속에 숨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아이의 심장 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고, 이번에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시어머니의 말은 또다시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열을 낳아도 넌 안 돼. 그 애도 내 피 닮으면 말아먹겠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뱃속 아이를 축복해주지 못할 망정, 그런 말을 내뱉다니 제 존재를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말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늦게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아줘. 아기 태어나면 어머님도 달라지실 거야. 저는 그 말 하나에 기대어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품고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고 매일같이 일기를 쓰며 태명을 불러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시댁살이는 더 혹독해졌습니다. 형님네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녔고 시댁의 명절 상차림도 형님 식구 중심으로 짜였습니다. 저는 시장표 원피스를 입고 주방에서 온종일 일을 했고 형님은 백화점 브랜드 옷을 입고 마주 앉아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다정아, 형님이 피곤하시다니까 커피 좀 타와. 요즘도 커피는 인스턴트밖에 못하니?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고 형님은 제게 말없이 컵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무시당해도 저는 참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제게 이유였고 그 아이만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별은 점점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형님이 입만 열면 우리 딸처럼 예쁘다, 맡긴 일 하나는 확실하다며 축혀 세우는 반면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늘 부족한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명절날 차례상을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형님은 아침 9시에 느긋하게 오셨고 시어머니는 형님 손에 들린 고급 한과 세트를 보며 입꼬리를 올리셨습니다. 이래서 형님은 다르다니까. 며느리 노릇이란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그날 아침 5시부터 시장 다녀와 제 손으로 전 5가지를 부치고 나물 무치고 떡국 육수까지 다 끓인 저에게는 고마움 한마디 없었습니다. 형님은 곱게 입은 명품 블라우스에 입술색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상 앞에 앉기만 했습니다. 다정아, 제사상 꽃이 너무 밋밋한데? 형님이 기분 안 좋아하시잖아. 하나 사오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는 마치 저를 종처럼 다루셨고 저는 기운이 빠진 채 장을 다녀와 다시 전을 부쳤습니다. 옷에 묻은 기름 냄새조차 참아야 했고 앉을 틈도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제 모습을 보고 형님은 조용히 말했죠. 나는 다정 씨가 좀 부럽기도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성실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지만 그 말 끝에는 알 수 없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시골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되네요. 밤이 되자 몸살기처럼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형님에게는 따뜻한 홍삼차를 건네며 쉬라고 했고 저에게는 식탁에 앉은 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정아, 내가 고생이 많지. 근데 시댁이 어떤 집안인지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야. 집안 체면도 있고 넌 아직 그릇이 작아. 형님을 보면서 배우면 돼.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형님은 명문대 졸업에 정재계 인사들과 어울리는 사교 모임을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시골 간호학원 출신으로
월세 자취방에서 야근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교의 끝에서 저는 늘 더 노력해야만 했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취급받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품고 있는 몸이지만 그 누구도 배려해주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쌀포대도 제가 옮겨야 했고 형님이 마시던 커피잔조차 제가 치워야 했습니다. 성우 씨는 그저 조용히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식탁에 앉아 밥만 먹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줘. 엄마가 나중엔 마음 푸실 거야. 그 말도 이제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버티자고 그 다짐만이 하루를 견디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어느 날 형님네 부부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시댁에 아이를 맡길 거라며 저에게 돌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집안의 도우미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몸이 무거워서. 하지만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몸이 무겁다고? 아이 하나 있다고 다 며느리 구실도 못하면 어떡하니? 우리 집안이 널 위해 있는 줄 알아? 정신 차려, 다정아. 그 말에 제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작은 일기장을 꺼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누구의 며느리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이고 한 사람의 딸이며 내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내 이름을 다시 불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형님이 떠난 뒤 집안은 더욱 고요했습니다. 아니, 고요하다기보다 냉담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 없으니 시어머니의 시선은 전부 저에게 쏠렸고 그 시선은 말이 없어도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거실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 소리에 잠에서 깬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정아, 형님이 없으니까 집안 공기가 좀 가벼운 것 같지 않니? 내가 좀 분발해야겠어. 어차피 너는 시간도 많잖아. 저는 무겁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노력하겠습니다. 제 안의 피로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임신 6개월이 지나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에 쥐도 자주 났습니다.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져 그릇을 놓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시어머니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몸 하나 간수 못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니? 그날 오후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간단한 정기검진이었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이 마음을 아프게 때렸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아기 심박수가 조금 불안정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되도록 안정 취하세요. 진료실을 나오는 길, 저는 대기실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배를 감싼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무언가 잘못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우 씨가 외출 후 늦게 돌아왔고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시댁 앞에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또렷한 화장과 검정 롱코트를 입은 우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듯 성우 씨의 이름을 부르며 웃었습니다. 성우 씨, 오랜만이에요. 여기까지 직접 모셔다 드리게 될 줄이야. 그녀는 성우 씨의 의대 시절 동기이자 지금은 재력가로 성공한 사업가 서아영 씨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처음 보았지만 그녀는 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아내분이시구나? 반가워요. 성우 씨가 늘 착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조용한 분 같네요. 그 말에 숨겨진 의미를 알 수 있었기에 저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 서아영 씨? 이렇게 바쁜 사람을 우리 집에서 다 뵙네. 옛날에 성우랑 그렇게 잘 어울렸었는데
그때 헤어진 게 참 아깝더라. 시어머니의 그 말은 단칼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아영 씨는 여유 있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 뭐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가끔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그날 밤 저는 성우 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분 왜 데리고 왔어요? 성우 씨는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아영이는 그냥 예전 친구야. 우연히 연락돼서 집에 잠깐 들른 거야. 그 변명에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고 제 존재는 더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게 유일한 숨구멍이 되어주는 존재가 찾아왔습니다. 여동생 다빈이가 아무 예고 없이 서울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언니, 나 그냥 왔어. 엄마가 며칠째 언니 걱정돼서 잠도 못 주무신다. 나라도 봐야 할 것 같아서. 다빈이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꾸역꾸역 정리한 집안 살림, 약 봉투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엽산약들을 보고 그녀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언니, 진짜 괜찮아? 나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 그리고 그날 밤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다빈이를 향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다빈 씨, 시골이라서 그런가 말투가 참 세네. 근데 여긴 서울이에요. 우리 집 식구가 아니라면 말을 좀 조심해야지. 다빈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 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언니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오늘 다 봤거든요. 어머님, 언니 임신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시어머니는 무색해졌고 형광등 아래 그 순간만큼은 다빈이의 목소리가 이 집에서 가장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정적을 깨고 다빈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언니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쉬는 시간도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듣고.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며느리예요? 다빈이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쓰며 손끝으로 치마 끝을 꼭 쥐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참, 요즘 애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언니 편 좀 들어줬다고 내가 뭐 괴물이라도 된 줄 아나 보네. 하지만 다빈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언니한테 무슨 말을 하셨는지 저는 다 들었습니다. 그 시골년이라는 말 아까도 하셨죠? 그런 말 하시면서 어떻게 어른이랍시고 가족이랍시고 앉아 계세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성우 씨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다빈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일어섰습니다. 언니 가자.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이 집에 다시는 이런 대접 받지 말고 언니 이름으로 살아. 난 그걸 도울 거야. 그날 밤 다빈이는 짐도 풀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뒤따라 나가며 물었습니다. 다빈아, 밤늦게 혼자 괜찮겠어? 다빈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나는 괜찮아. 대신 언니도 이제 괜찮아져야 돼. 우리 둘 다. 그렇게 다빈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가 저희 집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다빈이의 이름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전화를 걸자 다빈이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언니, 나 붙었어. 변호사 합격했어. 이제 진짜로 나 언니 옆에 서서 싸울 수 있어. 그 소식에 저는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버텨온 세월,
혼자서 울었던 밤들이 모두 그 전화 한 통에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후 다빈이는 정장을 입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준비하자. 이혼, 내가 도울게. 언니가 더는 상처받지 않게 법적으로도 끝까지 책임 묻게 만들 거야. 이제 우리 앞에 남은 건 정리와 시작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삶이 있기를. 더는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불리지 않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다빈이의 말은 제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붙었다는 기쁜 소식, 그리고 언니의 이혼을 도와주겠다는 약속. 하지만 정작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뱃속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기 전까진 저는 더 버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남편 성우 씨의 얼굴을 보면 마음 한켠이 무너졌습니다. 옛날에 따뜻했던 그 사람이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리석은 기대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시어머니는 더 대놓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갑작스레 서아영 씨를 또다시 집으로 불러 저녁 식사를 차리게 했습니다. 성우 씨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영 씨는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싱크대 앞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정이는 손이 느려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아영 씨는 손도 야무지고 센스도 있고 이 집에 들어와도 손색이 없겠네. 시어머니의 그 말은 저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치지 않기 위해 두 손으로 힘을 꽉 주었지만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영 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그냥 친구로서. 하지만 그 말 끝에는 아직은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문 채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살짝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자리에서 아이를 지켜낼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제 몸은 무너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중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의 중심을 잃고 벽에 기대앉았고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급히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절대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아이가 위험합니다. 몸도 마음도 쉬게 해주세요. 지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누워있는 병상 위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아이를 위해, 나를 위해 이 결혼은 끝내야 한다는 걸. 다음 날 퇴원과 동시에 저는 다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빈아, 이젠 너 말이 맞아. 나 이 결혼 정리할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진짜 선택이었습니다. 퇴원 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 없이 시댁에 머물렀습니다. 몸은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벌써 다른 길 위에 있었습니다. 아이의 심장이 뛴다는 것, 나를 믿고 자라고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절감하고 있었죠. 다빈이는 매일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괜찮아? 내가 일단 서류 준비해 둘게. 천천히 마음 먹고 말해도 돼. 우리 이제 두려움 말고 내 편이 되는 거야.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마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다빈은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녀는 예전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언니, 지금 말 안 해도 돼.
근데 언니 눈빛 보니까 알겠어. 이제 정말 준비됐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며칠 후 다빈과 함께 법원 앞에 섰습니다. 굳게 닫힌 입술, 또렷한 눈빛, 배를 감싼 손 그 모든 게 제가 더 이상 예전의 며느리 윤다정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성우 씨는 변호사를 대동한 채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아영 씨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얼굴이었죠. 재판이 시작되었고 다빈이 조용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 생활에서 제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부당한 대우, 정서적 학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무시와 모욕 이제 더는 아이에게 그런 가정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다빈은 준비한 서류를 차분히 제출했습니다. 의료 기록, 문자 기록, 대화 녹취, 그리고 시어머니의 의도적 외도, 유도 정황을 입증할 사진입니다. 제 의뢰인은 이미 병원에서 아이의 건강에 위험 신호를 받았으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외도를 유도했단 거야? 저 변호사랍시고 아주 입이 걸레구만. 판사님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방청인은 재차 소란시 퇴정 조치합니다. 그 순간 성우 씨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다정이에게 상처 줬습니다. 어머니, 아영 씨 모두 내가 제대로 선 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혼에 동의합니다. 아이는 다정이가 키우는 게 맞습니다. 그의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아영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용히 법정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이혼이 성립되었고 아이 양육권, 위자료, 분할 재산까지 모두 합의대로 결정됐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다빈은 제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언니 해냈어. 그 누구도 아닌 언니 자신이 바꿨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한 봄빛이 눈을 간지렸고 뱃속 아이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엄마는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할 거야. 우리 이름으로 당당하게. 이혼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한 동네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고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하은. 하늘이 내려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지을 때 다빈이 눈시울이 붉어졌죠. 언니가 다시 웃는 거, 그게 진짜 은혜야. 아이를 안고 새벽 수유를 하며 창밖을 보면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참으며 살아서 이제야 제대로 내 삶을 시작한 것 같아요. 힘든 순간마다 다빈은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여성권익단체의 법률자문을 맡아 활동하며 저처럼 소리 없이 울던 이들의 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병원 앞 카페에서 우연히 성우 씨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전과는 다르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은이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다정아, 정말 미안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이젠 감정으로 닿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은이 돌 무렵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내가 나간 그날 나는 내 아들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너와 하은이를 놓친 게 더 크구나.
언제가 됐든 아이에게 할머니가 있었다는 것만은 기억하게 해줬으면 한다. 그 편지를 읽고도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용서란 결심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압니다. 지금의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하은이의 엄마 윤다정입니다. 아침이면 하은이의 잇몸 웃음을 보며 커피를 내리고 작은 베란다에서 햇살을 쬐며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단단한 행복이 될 줄이야. 그날 무너졌던 나는 지금 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